결혼식장에서 나는 멈춰버렸다. 예순둘의 심장이 멈추는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 그런데 그녀는 제 아들의 장모였습니다.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평생 혼자 사귀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합니다. 5월의 토요일이었다. 예식장 복도는 흰 백합 향기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홀 끝까지 울려 퍼졌다. 한재경은 양복깃을 매만지며 천천히 걸었다. 62살. 이 나이에 아들 결혼식을 보는 것이 이렇게 벅찰 줄은 몰랐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고 눈이 자꾸 뜨거워졌다. 아들 한민주는 34살이었다. 늦은 결혼이었지만 재경은 단 한 번도 재촉한 적이 없었다.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을 키운 20여 년. 그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것은 오직 그 믿음 하나였다. 복도 끝 대기실 문이 열렸다. 사회자가 안내했다. 곧 신부 측 어머니가 입장하실 예정이라고. 재경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준비했다. 그 순간이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다.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온몸의 피가 한 곳으로 쏠리는 느낌. 30살의 어느 봄날 처음 그녀를 봤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그 감각이 62살의 몸을 통째로 붙잡아 버렸다. 여자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에는 세월의 흔적인 은빛이 조금 섞여 있었지만 그 윤곽은 변하지 않았다. 이마의 선, 턱의 곡선, 걸음걸이의 리듬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어느 것도 지우지 못했다. 윤서아.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다. 0.5초.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늘어졌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알아봤다는 신호였다. 그러나 그녀는 즉시 시선을 거뒀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재경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의 손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재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웃어야 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다. 자신의 감정 따위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그래 가자. 그는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러나 온몸의 감각은 여전히 그녀에게 묶여 있었다. 예식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았다. 조명이 부드럽게 낮아졌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웨딩드레스의 자락이 바닥을 쓸며 흘렀고 부케를 쥔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하객들이 탄성을 내질렀다. 누군가는 벌써 눈물을 훔쳤다. 재경도 그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멈췄다. 신부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여자. 윤서아였다. 딸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참으며 걸어오는 그녀의 모습이 재경의 시야 한가운데 정확하게 들어왔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그것이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자리였다. 재경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서아의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는 거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다. 민준이 데려온 여자. 서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윤서아라는 것을, 그 단순한 사실을 오늘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와서는 차라리 다행인지 불행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교차했다.
이번엔 더 짧았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았다. 두려움, 당혹감, 그리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무언가 뜨거운 것. 주례사가 들렸다. 서약이 들렸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한재경의 귓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맴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이 왜 이러는가? 피로 연장해서 그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는 친척들 사이에서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내내 한 방향을 의식하고 있었다. 신부 측 테이블, 서아가 앉아 있는 곳. 그녀는 단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더 선명한 신호였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지 않는다.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낯선 목소리에 재경이 고개를 돌렸다. 서아의 남편 윤병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고 있었다.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반듯한 인상, 따뜻한 눈빛, 한눈에도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재경은 손을 맞잡으며 힘껏 미소를 지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악수가 끝나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서아에게는 남편이 있다. 좋은 남편이.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사돈이 됐다. 평생 반듯하게 마주쳐야 하는 관계로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손자 손녀의 얼굴을 함께 바라보며 이 감정을 꺼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날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온 재경은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다. 62회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20대의 사랑, 30대의 이별, 40대의 고독, 50대의 체념.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야 다시 찾아온 이 감각. 왜 지금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서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재경은 알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살지 않았어도 그 눈빛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사돈이다. 아들의 장모다. 한재경, 정신 차려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입술이 떨렸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완강하게 반박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냈다. 30살의 봄. 벚꽃이 지던 날 저녁, 서아가 그의 손을 처음 잡았던 그 순간. 손바닥이 맞닿던 그 온기. 그 온기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선명하다는 것이 그는 두려웠다. 잊은 게 아니었다. 그냥 묻어뒀을 뿐이었다.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깨달았다. 그로부터 사흘 후, 두 집안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식사 자리가 잡혔다. 신혼집에서의 첫 번째 가족 모임이었다. 재경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거울을 바라봤다. 62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졌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다. 이 나이에 무슨 짓인가. 그는 스스로를 향해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신혼집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서아였다. 장을 보러 나가려던 참이었는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번엔 피할 공간도 외면할 틈도 없었다.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가 3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재경의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두 사람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5월의 바람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재경이 겨우 입을 열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서아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동작이 너무 단정해서, 너무 예의 바라서 오히려 더 아팠다. 이 여자가 이렇게 나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 나도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웃었다. 사돈어른이 짓는 반듯한 미소로 그녀를 사돈이라고 불러야 했다. 입안에서 그 단어를 굴릴 때마다 혀가 굳는 것 같았다. 서아야 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재경은 매번 사돈어른이라는 말을 골랐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작은 형벌처럼 느껴졌다. 결혼 후 두 집안은 한 달에 한두 번 식사 자리를 가졌다. 언제나 4명이었다. 민중과 서연, 재경과 서아 부부. 큰 테이블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서아의 남편 병태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 분위기를 풀어냈다. 덕분에 자리는 늘 무난했다. 재경에게는 그 무난함이 오히려 고통이었다. 서아가 국을 덜어줄 때, 서아가 조용히 웃을 때, 서아가 손녀 이야기를 꺼내며 눈을 빛낼 때, 그 평범한 순간들이 자꾸 30년 전 기억과 겹쳤다.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 국물을 떠주던 손,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재경은 밥을 씹으며 조용히 심호흡했다. 이러면 안 된다. 3번째 식사 자리였다. 병태가 잠깐 화장실을 갔다. 민중과 서연은 베란다에서 야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남겨진 건 재경과 서아 둘뿐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재경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뭔가 말을 해야 했다. 아니, 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건 서아였다. 잘 지내셨어요, 사돈어른?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 말 안에는 두 겹의 의미가 있었다. 사돈이 사돈에게 건네는 안부, 그리고 30년 전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건네는 말 못할 질문. 재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네, 잘 지냈습니다. 그도 똑같이 두 겹으로 답했다. 서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안도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요. 그 짧은 두 글자가 끝나자마자 병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선을 찻잔으로 내렸다.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참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 암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경은 핸들을 꽉 쥐었다. 라디오에서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다. 그 시절의 공기가 배어있는 노래였다. 재경은 손가락으로 볼륨을 껐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냥 잊어야 한다. 이건 감정이 아니다. 착각이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손때 묻은 편지 봉투 하나. 30년 전 서아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 봉투를 열지는 않았다. 손 안에 쥐고만 있었다. 종이 한 장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실감했다. 그날은 비가 왔다. 두 집안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재경이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혼자였다. 병태는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못 온다고 했고 민중과 서연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참이었다. 현관에서 재경과 서아는 또 단둘이 마주쳤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곧 올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깔렸다. 서아가 차를 내왔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잠깐 머물렀다. 재경의 손과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둘 다 알아챘다.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빗소리만 들렸다. 재경이 먼저 손을 걷었다. 찻잔을 짚는 척하며
서아도 자연스럽게 손을 무릎 위로 내렸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 3초가 재경의 가슴 속에 못처럼 박혔다. 침묵이 길어졌다. 바깥의 빗소리가 오히려 그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다. 재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아는 찻잔을 바라봤다.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의식했다. 그 의식이 공기처럼 방 안에 가득 찼다.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독백 같은 말이었다. 재경을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경계가 모호했다. 그러나 재경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러게요. 그것만 답했다. 더 말하면 안 됐다. 어떤 말을 꺼내도 그 다음 문장이 위험했다. 재경은 입술을 다물었다. 서아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두 마디 안에 두 사람이 같은 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담겨 있었다. 30년 전 함께 맞았던 그 빗속이 민준과 서연이 돌아왔다. 웃음소리가 현관에서부터 들려왔다. 재경은 즉시 표정을 정리했다. 서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민준이 농담을 했고 서연이 깔깔 웃었다. 재경도 웃었다. 서아도 웃었다. 네 사람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 따뜻한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 풍경이 재경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서아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였다. 그러나 그 거리는 절대 좁힐 수 없는 거리였다. 아들이 옆에 있었다. 며느리가 옆에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사이를 단단히 막고 있었다. 이게 맞는 거다. 이게 맞는 거야. 재경은 속으로 되뇌며 젓가락을 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재경이 먼저 자리를 떴다. 서연이 배웅했고 민준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나왔다. 서아는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다. 조심히 가세요, 사돈어른. 재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재경은 닫히는 문 너머로 서아의 얼굴을 봤다. 그녀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까지 보였다. 재경은 엘리베이터 벽에 등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손끝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까 테이블 위에서 3초 동안 가까웠던 그 거리를. 닿지 않았다. 닿으면 안 됐다. 그런데 왜 닿은 것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걸까? 이러다 큰일 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경고가 심장에는 닿지 않았다. 그날 밤 서아는 병태가 잠든 후 혼자 부엌에 앉았다.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낮에 재경과 나눈 그 3초가 자꾸 떠올랐다. 손이 닿을 뻔한 그 순간. 내가 왜 손을 안 걷었을까? 그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피하지 않았다.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병태는 좋은 남편이었다.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이 그가 아닌 걸까? 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빗소리가 대답 없이 흘렀다. 계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서연이 입덧이 심해졌다는 연락이 왔다. 민주는 출장 중이었고 병태는 지방에 있었다. 서아가 혼자 신혼집으로 달려갔지만 무거운 짐을 혼자 옮기기 어렵다며 재경에게 연락이 왔다. 민준이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다. 재경은 망설였다. 딱 5초였다. 그리고 차 키를 집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방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재경은 짐을 옮기고 무거운 것들을 정리했다. 서아는 주방에서 서연을 위한 미음을 끓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 그 자연스러움이 재경을 흔들었다. 서연이 잠든 후였다. 재경과 서아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다.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도 없이 완전한 둘만의 공간이었다. 바깥은 어둑해지고 있었고 거실에는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다. 서아가 차를 내왔다.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짧은 인사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찻잔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재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첫째라 더 그런가 봐요. 저도 서연이 낳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서아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익숙했다. 재경은 시선을 찻잔으로 내렸다.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 같은 조명 아래 앉아 있다는 것이 재경에게는 고통이면서 동시에 위안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있잖아요, 사돈어른. 재경이 고개를 들었다. 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애들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칠 일도 없었겠지 하고요. 목소리가 낮았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재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네요.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재경과 눈이 마주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 눈빛 안에 30년이 담겨 있었다. 묻어두었던 것들이, 억눌렀던 것들이, 삼켜왔던 것들이 그 짧은 시선 교환 안에서 전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재경은 그것을 봤다. 보면 안 됐는데 봤다. 그리고 손이 저도 모르게 테이블 위로 뻗었다. 서아의 손 위에 닿기 직전이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엄마, 물 좀 줘. 서연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것이었다. 재경은 즉시 손을 거뒀다. 서아도 벌떡 일어섰다. 그래, 금방 가. 서아가 주방으로 향했다. 재경은 소파에 앉은 채 손을 바라봤다. 닿지 않았다. 또 닿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닿으려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한재경, 정신 차려라.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재경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서아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까의 그 순간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걸려 있었다. 둘 다 그것을 알았다. 둘 다 모른 척했다. 재경이 문을 열었다. 그때 서아가 말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사돈어른. 재경이 멈췄다. 돌아보지 않은 채. 왜요? 서아는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재경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선 재경은 눈을 감았다. 등 뒤로 닫힌 문이 느껴졌다. 그 문 안에 그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은 절대 다시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그는 겨우 걸음을 뗐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62살의 남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다.
소리도 없이 민주는 그날 밤 늦게 출장에서 돌아왔다. 현관에 들어서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안색이 많이 나아 보였다. 민주는 아내 옆에 앉으며 이마를 짚었다. 많이 힘들었어? 미안해, 옆에 못 있어서. 괜찮아. 엄마도 오고 아버님도 오셨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응. 짐도 옮겨주시고 오래 계시다 가셨어. 민주는 그냥 넘겼다. 수고하셨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 여보. 응? 아버님이랑 우리 엄마랑 좀 이상하지 않아? 민준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그냥 두 분이 같이 있을 때 공기가 좀 달라. 말은 별로 안 하시는데 서로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달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한 거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아버님 가시기 전에 엄마 얼굴 봤어. 표정이 평소랑 달랐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기가 달라. 민준이 처음으로 의심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였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대화가 흐르고 웃음이 오갔다. 민주는 일부러 말을 줄이고 두 사람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서아를 잘 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이상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람은 상대를 본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나치게 보지 않으려 했다. 그 부자연스러운 절제가 민준의 눈에 걸렸다. 서아도 마찬가지였다. 재경이 말을 꺼낼 때마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거나 반찬을 덜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너무 반복적으로.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설마. 그 생각이 스치자 속이 싸늘해졌다. 아니겠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안다.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상상 자체가 불효였다. 그러나 한번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다. 결정적인 장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민준이 퇴근길에 서연의 친정집에 들른 날이었다. 서연이 깜빡한 물건을 찾으러 간 사이 민준은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때 병태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 요즘 어떠신가? 잘 계시죠? 왜요, 장인어른? 병태가 잠깐 머뭇거렸다. 아니, 저번에 우리 집사람이 뭔가 좀 어색하다고 해서 사돈어른이랑 혹시 예전에 아는 사이였나 싶기도 하고. 민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별건 아닌데. 집사람이 사돈어른 성함 처음 들었을 때 얼굴이 좀 굳더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민주는 웃으며 넘겼다.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아버지와 서아 씨가 아는 사이? 아니, 그럼 예전에 무슨 관계였다는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뻗자 민주는 고개를 흔들었다. 말이 안 됐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나 민준이야. 시간 있어? 할 말이 있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래. 말해. 재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다. 만남은 재경의 아파트에서였다. 민준이 들어오자 재경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차를 준비해뒀지만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민준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짧은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아버지. 응? 서아 씨랑 예전에 알던 사이야?
침묵이 흘렀다. 재경은 찻잔을 내려다봤다. 부정해야 했다. 아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면 됐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다. 재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34살의 아들. 자신이 홀로 키운 아들. 그 눈 안에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재경이 입을 열었다. 30년 전 일이다. 무슨 일? 그냥 알던 사이였어. 어떻게 알던 사이야? 재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버지, 나 지금 웃으면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재경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첫사랑이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경도 말이 없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조용히 깔렸다. 그 침묵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무언가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지금 내 장모야. 재경은 고개를 숙였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그 눈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재경은 차마 물을 수 없었다. 아버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한마디가 재경의 가슴을 관통했다. 민준이 떠난 후 재경은 움직이지 못했다. 아들이 나간 자리에 시선이 머물렀다. 닫힌 문.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단순한 문 닫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닫히는 소리였다. 재경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이 뜨거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 쏟아낸 것 같았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빠지지 않았다. 재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마음속으로 느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아들은 상처를 입었다. 감정이란 것이 행동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저예요. 서아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사돈어른이 오늘 민준이한테 말씀하셨다고. 재경은 말이 없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경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만나면 안 됐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었다. 거절해야 했다. 나중에 아니면 절대로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 어디로 갈까요? 그는 후자를 고르지 못했다. 장소는 재경의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였다. 늦은 저녁이었다. 손님이 많지 않았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서아는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말을 시작하지 못했다. 재경도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서아가 입을 열었다. 30년 전에 제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아세요? 재경의 눈빛이 흔들렸다. 몰랐습니다. 그냥 당신이 떠난 줄만 알았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핸드백 끈을 꽉 쥐었다. 그때 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경 씨 집안 사정 알고 있다고. 빚이 많다고. 그 빚이 재경 씨한테도 넘어올 거라고. 어머니가 헤어지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재경이 천천히 눈을 들었다. 저는 그때 29이었어요.
어머니 말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 장 쓰고 연락을 끊었어요. 재경 씨한테 직접 말할 자신이 없어서요. 재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말을 들었다.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한 문장 한 문장 채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저 재경 씨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재경의 몸이 굳었다. 찻잔을 잡고 있던 손이 멈췄다. 귀가 먹먹해졌다. 방금 들은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서아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이라고. 그게 무슨...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재경 씨 모르게. 혼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냥 흘리게 뒀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재경 씨한테 상처만 된다고. 재경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떠난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혼자서. 손이 떨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말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해서. 재경은 눈을 떴다. 서아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 30년이 담겨 있었다. 혼자 감당해온 30년이. 말하지 못하고 삼켜온 30년이. 재경은 그것을 봤다. 그리고 비로소 알았다. 그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서아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사돈어른도 서아 씨도 아닌 그냥 그 이름을. 서아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한마디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이번엔 소리가 났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다. 재경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번엔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카페에 낮은 음악이 흘렀다. 다른 손님들이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 작은 구석 자리에서 두 사람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놓을 수 없었다. 헤어지기 전 서아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경은 한참을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요. 두 사람은 카페 문 앞에서 마주 섰다. 밤바람이 불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재경은 그것을 바라봤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재경이 말했다. 30년 전에 당신 잡지 못한 거 내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어요.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재경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 곁에 바람이 다시 불었다. 두 사람을 본 사람은 병태였다.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했다. 답이 없었다. 서연에게 연락하니 엄마가 외출했다고 했다. 병태는 별 생각 없이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봤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처음엔 그냥 지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다 멈췄다. 그 남자가 사돈 한재경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맞잡혀 있는 것을 봤다. 병태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었다.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터지는 눈물이었다. 병태는 30년 가까이 아내와 살아왔다. 그 눈물의 결이 자신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집에 돌아온 서하는 병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췄다. 여보. 일찍 왔네요. 병태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하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서하는 그 시선 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봤어. 두 글자였다. 서하는 핸드백을 내려놓지 못했다.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무릎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은 채 말을 해야 했다. 해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병태 씨, 언제부터야?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오해예요.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서하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병태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전? 결혼 전에 잠깐 알고 지냈어요. 병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잠깐 알고 지낸 사람한테 그런 눈물을 흘려? 서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병태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닫히는 소리가 서하의 가슴을 크게 울렸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병태에게서였다. 자네 알고 있었나? 민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어느 정도는요? 어느 정도?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이라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자네 아버지한테 내가 직접 얘기해야겠어.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옆에서 서연이 잠결에 뒤척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이 상황을 아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아내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버지가 이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그는 그냥 일어나서 주방으로 갔다.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웠다. 그러나 아무것도 식혀지지 않았다. 병태가 재경을 찾아온 건 그날 오후였다. 재경은 문을 열었다. 병태의 얼굴을 봤다. 어젯밤 잠을 못 잔 것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차를 내오지 않았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병태가 먼저 말했다. 사돈어른, 저 오래 살았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재경은 고개를 숙였다. 집사람 얼굴 30년 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처음 보는 표정을 봤습니다. 재경은 말이 없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아내한테 어떤 감정입니까? 재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태의 눈을 바라봤다. 이 남자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해서도 안 됐다. 3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재경은 눈을 감았다. 지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병태의 눈빛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이 방 안의 공기와 너무 달랐다. 사돈어른, 네. 우리 집사람은 좋은 여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내입니다. 재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걸 알면서 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재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남자의 고통 앞에서 어떤 말도 변명이 될 뿐이었다. 병태가 일어섰다. 저한테는 더 이상 사돈이 아니셔도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재경은 그 자리에 앉은 채 오래 있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다시 왔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그냥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응. 나 아버지 미워하고 싶지 않아. 재경의 눈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아버지한테 화를 내야 해? 장모님한테 뭐라 해야 해? 서연이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해?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재경은 아들을 바라봤다. 34살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재경의 가슴을 산산이 부쉈다. 자신이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에게. 민준아. 왜? 미안하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흔들렸다. 재경은 아들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로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석 달이 흘렀다. 재경은 그 석 달 동안 서아를 만나지 않았다. 연락도 하지 않았다. 가족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짧고 건조하고 조심스러웠다. 서연은 재경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재경은 성실하게 답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병태와 서아는 별거에 들어갔다. 서연에게서 들은 말이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전해줬다. 재경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때문이다.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감정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그 카페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0년을 잘 살아온 한 가정이 자신의 묻어두지 못한 감정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재경은 거울을 바라봤다. 62살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반쯤 흰 머리카락. 이 나이에 이 사람이 이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그냥 포기해라. 이게 맞는 거다. 그는 매일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매일 실패했다. 서아에게서 연락이 온 건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다. 문자였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재경은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다. 답장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만남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장소는 한강이었다. 늦가을 오후였다. 강바람이 차가웠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마주보지 않고 강을 바라보며 서아가 먼저 말했다. 병태 씨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재경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 선택이에요. 재경 씨 때문만이 아니에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안에 얼마나 많은 밤들이 있었는지 재경은 알 것 같았다. 병태 씨한테 미안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이건 오래된 일이에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재경 씨가 나타나서 생긴 일이 아니라. 재경은 강을 바라봤다. 물이 천천히 흘렀다. 멈추지 않고 어디로든 흘러가고 있었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서아가 말을 이었다. 30년 동안 재경 씨 잊으려고 했어요. 잘 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나쁜 결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잠깐 멈췄다. 재경 씨 다시 만난 날부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눌러두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슬펐어요. 재경은 눈을 감았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전부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강물 소리가 낮게 깔렸다. 바람이 불었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재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아 씨, 네, 이 감정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아들한테도 미안했고, 당신 가정에 미안했고,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서아는 말없이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것. 서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 당신 없이 남은 삶 살 자신이 없어요.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강바닥으로 소리 없이 재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놓지 않았다.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민주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 당연했다. 재경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냥 시간을 줬다. 아들이 화를 낼 때는 들었다. 아들이 울 때는 곁에 있었다. 아들이 전화하지 않을 때는 기다렸다. 서연도 힘들었다. 어머니의 이혼을 받아들이는 것, 그 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 어느 것도 쉽지 않았다. 서연은 한동안 재경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은 영리한 여자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다. 그 얼굴을 본 날 서연은 혼자 오래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재경에게 전화를 했다. 아버님. 응, 서연아. 엄마 잘 부탁드려요. 재경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고맙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마음을 연 건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재경과 서아가 나란히 앉아 서연의 출산을 기다렸다.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아무 어색함 없이, 그냥 나란히. 새벽 2시 민준이 문을 열고 나왔다. 눈이 빨갰다. 웃고 있었다. 딸이에요. 재경이 일어섰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눈 안에 처음으로 원망이 없었다. 지쳐서가 아니었다. 새 생명 앞에서 모든 것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민준이 재경을 바라봤다. 그리고 품 안으로 들어왔다. 재경은 아들을 안았다. 34살의 아들을. 등을 두드렸다.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났다.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다. 두 사람 모두 원했다. 화려한 것은 필요 없었다. 가까운 사람들만. 민준과 서연,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가 함께했다. 병태는 오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했고 재경도 서아도 그것을 이해했다. 서아가 한복을 입었다. 연보라색이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색깔이었다. 재경은 그녀를 보는 순간 눈이 뜨거워졌다. 주례도 없었다. 서약도 간단했다. 재경이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30년 늦었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서아가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늦지 않았어요. 왜요? 살아있잖아요. 우리 둘 다. 재경은 그 말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 살아있다. 그래서 만났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확히 때가 된 것들이었다. 민준이 박수를 쳤다. 서연도 따라 쳤다.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홀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경은 서아의 손을 꼭 쥐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을 걸었다. 처음 나란히 앉았던 그 벤치 앞을 지났다. 서아가 그 벤치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기서 손 잡았잖아요. 기억해요? 어떻게 잊어요? 재경이 걸음을 멈췄다. 서아도 멈췄다. 두 사람은 강을 바라봤다. 물이 흘렀다. 멈추지 않고 어디로든. 재경이 말했다. 서아 씨, 네. 후회 없어요? 서아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30년 전에 다 했어요. 재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가 그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다. 느리게, 서두르지 않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충분했다. 예순이 넘어 찾아온 사랑이었다. 늦었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죄라고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여기 있었다. 손을 잡고 강을 걸으며 살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늦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순이 넘어 찾아온 사랑이 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